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를 배웠었는데요. 삼국은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신라를 통일을 한 이후에 신라라고 해서 통일신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남국, 북국 더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선생님이 한번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신라 중대, 하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필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학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아니면 그 아래쪽에다가 잠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라 시기 구분입니다.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필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필기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자면 삼국사기에 따른 구분법입니다. 신라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시기라고 했으니까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상중하 거기다가 대라는 글자를 붙이면 됩니다. 상대, 중대, 하대. 예전 교과서까지는 신라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상대가 어떻고 하대가 어떻고, 그 다음 삼국사기 말고 삼국유사에서 또 다르게 신라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교과서 내용에는 신라 중대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도 신라 중대가 어떻게 다른 시기와 구분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라 중대는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자, 무열왕은 김춘추를 가리키는데요. 김춘추가 원래 신라의 신하였다가 진골 귀족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 이후에 무열왕의 직계라고 합니다. 무열왕의 직접적인 아들과 그 자손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통일 과정에서 크나큰 활약을 하면서 결국 그의 아들 때 문무왕 때 통일을 달성하게 되지요. 자,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커지는 과정에서 신라가 확장되는 속에서 굉장히 신라가 발전하고 힘이 세지는, 덩달아 왕권도 덩달아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통일을 달성을 했었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신문왕 때에 신라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신문왕 때 전제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미래엔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살펴보니 요즘은 전제왕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한층 강화된 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라의 시기 구분 한번 필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촐락문서입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필기 다 했나요? 그러면 촐락문서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촐락문서는 촐락에 관한 문서입니다. 가장 지배 단위가 낮은 마을 단위, 촌에 관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문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고 서원경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청주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촌락을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3년마다 작성을 했고 남녀별로 집집마다 6등급, 9등급을 내어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촌락문서를 만든 목적은 이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특히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수치하기 위해서 남녀별로 그리고 집집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그 마을의 상황을 촌락문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아까 신라의 시기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시기를 구분했던 겁니다. 뭐냐면 신라는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지금 신라 중대 그리고
하대가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와 하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신라 중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를 살펴볼 텐데 신라 중대는 그렇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이 왕위에 올랐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했던 시기여서 굉장히 신라가 발전돼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왕권이 강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신하들의 힘을 완전히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보면 신라가 굉장히 체제가 정비되고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임금이었던 신문왕 때의 대표적인 주요 업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합니다. 신문왕의 즉위 과정에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김음돌의 난은 진골 귀족들이 무열왕 직계자손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반대 세력 진골들까지도 마구 숙청 죽이면서 신문왕은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과 관련된 세력들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는 필기해 주세요. 기밀, 왕명을 수행했던 기구로서 집사부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집사부는 관청이고 시중은 장관을 가리킵니다. 왕권과 관련된 집사부, 시중의 힘이 굉장히 중대 때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육두품 세력들은 자기의 능력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발휘하면서 왕권과 연결되어서 활약했던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진골 귀족들은 숙청당했고 그 다음 진골 귀족들의 대장 자리를 맡았던 상대등,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화백계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정리하면 왕권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신하들, 진골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배우는 신라 중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신문왕은 경제적으로 굵직굵직한 몇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관료전과 노급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 한자를 적었는데 밭전자를 적었습니다. 관료전의 전자는 땅을 가리켜요. 토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노급은 읍, 오늘날에도 읍사무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마을을 가리킵니다.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마을에는 땅도 있죠. 관료전의 전처럼 토지도 있는데 마을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겠죠. 그것을 선생님이 노동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관료전은 땅에 관한 것만, 노급은 마을 전체이기 때문에, 읍은 마을 전체이기 때문에 땅 외에도 노동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은 신하들, 귀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노급이 더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요. 반대로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시키는 것이 왕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거예요. 신라 중대는 왕권이 강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귀족들의 힘이 빠지게 되고 백성들이 귀족들의 그런 수탈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고 나라의 힘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세금을 국가에 많이 바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권도 덩달아 강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인데 이거는 성덕왕 때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자 한자를 풀이하면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남자 1인. 일정이라고 옛날에 자료를 보면은 그것은 한 사람의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남자를 대상으로 땅을 나눠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도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회입니다. 자, 구주 오소경. 요거는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은 지방이 8도로 되어 있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요. 자, 신라는 단위가 도가 아니고 주였습니다. 9개의 주가 있었고, 그 다음 오늘날 지방의 중요한 도시에는 광역시라는 게 있죠.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신라에도 5개의 중요한 지역에 소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특히나 오소경은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신라는 경상북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라는 지역이 그다지 지역에 치우친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신라가 계속 확대되면서 수도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건너가서 구서당 집정입니다. 써놨죠? 구서당은 중앙군, 지방군은 집정입니다. 자, 특히나 구서당은 민족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 옛 백제 사람들도 함께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는 인지를 가리킵니다. 지방 세력을 인질로 잡고 있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로 연결된다라는 점, 요거는 고려시대에 우리가 태조왕건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국학입니다. 자, 학교를 세웁니다. 학은 학교죠.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유학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라 중대 때는 여러 가지 문물 제도가 정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신라는 뭔가 나라가 체제가 정비되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 신라 하대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신라 중대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이 굉장히 힘이 실리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골품제입니다. 골품제의 모순이 신라 하대 때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골품제도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그렇죠. 신라의 신분제도를 가리킵니다. 자, 신분제도의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자, 과거로 갈수록 특히 신라 시대 때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말고는 육두품이나 오두품이나 사두품이나 자기 능력껏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그 모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하대 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골품자에서 진골 바로 밑에 있었던 계급이 육두품이었어요. 이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육두품 그래도 2인자잖아요. 여러분 시험 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칠 때 보면은 1등을 가장 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꼴찌가 아니라 사실은 2인자, 2등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육두품을 필두로 해서 신라 골품제의 모순의 불만이 여기 육두품을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앙에서의 통제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라대 때는 골품제의 모순을 통해서 지방 호족과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결국 이들 둘이 나중에 신라를 얻고 새로운 나라 고려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라 하대에서 혼란한 모습들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치입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김원창의 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원종과 애노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반란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경제적으로 귀족들 입장에서는 관료전보다는 노급이 더 좋았겠죠.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다음 사회적으로 골품제의 모순 아까 설명을 했었고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힘을 기르게 되는데 장보고라는 사람 큰 능력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보고가 암살되면서 신라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다라는 것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 호족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후백제를 세웠던 전원, 완산주의 도읍을 했었고 그 다음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 송악의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꺾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고려를 세웠던 왕건입니다. 자, 요 고려의 왕건의 고려는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지방 호족 내용이었고 자, 상주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 이름이 조금 그렇죠. 애노 그래서 결국 신분이 낮은 하층민들,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련 자료는 교과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존에 권위가 있던 문화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게 문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요.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대 때까지 크게 사랑받았던 그런 종파가 교종이었어요. 이 교종은 진골귀족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진골귀족을 싫어하는 지방호족 그리고 육두품 사람들은 교종이 아니라 반대쪽이었던 선종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선종에 따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었고 결국 대표적인 구산선문으로 대표되는 선종이 신라대 때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행했던 사상으로는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 바람풍, 물수. 한마디로 자연인데 자연과 지리를 살펴보는 학문을 풍수지리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풍수지리설이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신라의 수도 경주의 기운이 다했어. 그래서 지방의 어떤 장소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곳이야.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그런 사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지금 서울에 뭔가 불길한 서울이 기운이 다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아까 얘기했던 지방호족과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혼란했던 신라 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일신라, 중대, 하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발해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부분은 아래쪽에 무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선생님이 굵은 글씨로 필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필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필기 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이 필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다면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발해의 역사를 편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득궁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자, 책 제목이 발해고예요. 발해에 관한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는 주요 왕들이 4명이 있습니다. 먼저 발해를 세웠던 사람은 대조영이란 사람이에요. 건국을 동모산, 산에다가 했대요.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왕이 3명이 나오는데 먼저 무왕과 문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대왕, 2대왕, 3대왕입니다. 자, 무왕의 무, 문왕의 문에다가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옛날식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과 무는 서로 반대되는 글자인데 문이 뭘까요? 문은 글문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글 쓰는 활동, 뭔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활동과 상관이 있겠고 무는 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싸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와 문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문왕과 무왕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2대왕 무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은 말 그대로 싸움을 많이 했던 임금이었어요. 주변 나라와 사이도 안 좋았겠죠. 주변에 어떤 나라가 안 좋았냐면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시요. 자, 무왕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주변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네요. 특히나 당나라와 싸움을 많이 했고 밑에 있던 통일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왕 때는 당나라와 친하고 신라와도 사이가 좋아져서 신라랑 통하는 길까지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자, 무왕과 문왕 이름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무왕 다시 돌아와서 자, 당나라와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록이 보이냐면 장문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대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의 뒤편에 있던 흑수말가를 무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강의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그리고 남쪽의 통일신라와 사이가 나쁘니까 대외적으로 고립되기가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 일본과 돌궐과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본은 바다 건너, 돌궐은 중국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인데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발의 돌궐 일본 한편 먹고 당나라 통일신라 한편 먹고 이렇게 다투던 시기가 무왕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왕 때는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당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 요게 당의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무왕 때 인한, 문왕 때 대흥, 선왕 때 건흥, 요거는 연호입니다. 연호는 연도를 표시하는 호칭인데 원래 중국만 사용할 수 있어요. 중국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주변 다른 나라들은 중국 연호를 따라야 되는데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발해가 독자성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자체를 좀 외우긴다기보다는 이것의 의미를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까지 알면은 문제 풀 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이라는 연호를 알았을 때 어떤 사료를 통해서 아 이게 문왕식이구나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계속 잘 나가는 발해는 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렇게 불렀대요. 해동성국. 뜻은 해, 바다 해, 동은 동쪽, 성은 전성기 할 때 성자, 국은 나라국. 직역하면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이름을 중국 입장에서는 발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을 따서 동쪽에 강한 나라, 그래서 발해 이렇게 불렀대요. 자, 발해는 지방 제도가 선왕 때 모두 갖춰졌을 때 5경 15후 62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발해가 갑자기 망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거란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이때 왕자 중에 대광현이라는 사람은 고려의 유민들을 끌고 항복했다. 요거는 고려 태조왕건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발해 역사를 살펴봤는데 하나 더 남았죠. 뭐냐면 발해는 어떤 나라를 계승한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뭔가 독자적인 것을 보이는 또한 무언가를 계승했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각종 시험에서 무조건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에 계승했던 증거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고구려에서 보이던 것들인데 발에서도 보인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지배층에 고구려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다음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나 고려왕이라는 칭호를 썼대요. 직접적으로. 요 사람은 문왕입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를 계승하기도 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삼성육부제도. 요거는 대표적인 당나라의 중앙제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도인 상경. 굉장히 오랫동안 수도였던 지역이 상경이었는데 이 지역 주작대로 보이죠. 상경과 주작대로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삼성육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당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독자적인 부분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강의를 드렸을 건데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다음 유교적 명칭을 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발해의 주요 역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하단부에 써놨는데 최태성 쌤 강의 내용 관련 키워드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끊는 부분들은 강의에 빠진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 부분 떠 3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남북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말한 명칭이 아닙니다. 자, 이 남북국을 처음 말한 사람이 아까 유득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득공의 발해고 부분을 보자면 자, 부여씨 고씨가 망한 다음 삼국시대가 끝나고 남쪽에 신라,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 합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로 써야 한다. 처음 주장한 사람이 유득공.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득공은 통일신라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불렀다. 자, 조선 후기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신라와 발해의 부분이 보이는데 기억납니까? 통일신라의 그리고 발해의 지방제도. 신라는 그렇죠. 구주 오소경 5개의 소경이 있었고 발해는 5경 15부 62주 5개의 경이 있었습니다. 자, 신라는 5소경, 발해는 5경이 있었죠. 그 경이 5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신라는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나요? 자, 그 다음 발해의 영토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요동반도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고구려보다 약 1.5배, 2배 정도 넓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교과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내용 보면은 통일 후의 신라의 발전 모습입니다. 자, 먼저 빠진 내용을 보자면 아까 이 통일 후 신라를 무슨 시대라고 했나요? 그렇죠. 신라 중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 중대는 김춘추 이후, 무열왕 이후를 가리키는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 순서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자, 무열왕의 아들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신문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문왕은 굉장히 왕권이 강했었는데 이때 김일사무를 관장,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아까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필기하진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두세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정부의 위상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촌락문서 내용인데 3년마다 촌락문서를 작성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옛 지배층들에게도 관등을 부여했다. 또한 중앙군 구서당에는 고구려 백제 말갈계의 사람들도 참여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민들을 포용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도 보였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신라 중대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읽어보면 무열왕부터 해궁왕 때까지를 중대라 한다.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위 계승이 가능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방식이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노급과 관료전. 노급은 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동력까지 포함, 관료전은 땅만 포함, 노동력이 없는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넘어갑니다. 24페이지. 자, 신라 말의 사회 변화. 제목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신라 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굉장히 나라가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자면 155년 동안 약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뭔가 부정적인 모습들은 전부 다 하대입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었고 한번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 말의 상황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자료 2번 볼게요. 자료 2번은 농민 봉기입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네. 신라 하대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진성여왕 3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물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었대요. 그래서 왕이 사신을 독촉했대요. 농민들이 힘들어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 이 기록이 나타내는 농민 반란이 있어요. 아까 빌기했는데. 네, 빌기가 돼 있었죠. 뭘까요? 맞아요. 원종과 애노의 봉기입니다. 자, 이 원종과 애노의 봉기는 사벌주, 오늘날의 상주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25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발해의 건국과 발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그냥 바로 고구려 땅에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고구려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굉장히 껄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서 지역으로,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고구려 인민들을 대거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요서 지역에서 거란이 봉기로 혼란한 틈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간이를 이끌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됐나요? 그냥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발해가 세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별표 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제목이 없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돼요. 답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식이 있었구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발해는 무왕 때 당과 무력으로 대결하면서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았다. 자, 그 다음 필기했던 내용이죠. 수말가를 제압했다. 뭔가 주변 나라와 싸웠다. 전부 다 무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 필기했었는데 돌궐 일군과는 친하게 지내서 당과 신라의 연합 세력을 견제함. 이런 표현도 눈에 띄네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문항은 이렇게 강의 필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발해도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발해 왕자 대강현은 고려로 망명하였다. 이거는 고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내용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먼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성이 3개네. 그리고 부가 6개입니다. 삼성, 육부입니다. 이것은 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성, 육부에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필기 내용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름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좌사정, 우사정 보이나요? 네, 그래서 정당성 밑에 이원적으로 뭔가 이렇게 3개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당나라랑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충, 인의, 예지, 신, 유교적인 뭔가 덕목이죠. 명칭을 유교적인 뭔가를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당나라는 정당성에 해당하는 게 상서성이에요. 당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삼성 중에 제일 안 중요해요. 하지만 발해에서는 삼성은 가져왔지만 정당성 중심으로 삼성을 운영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자적인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일부러 필기를 안 했어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정대는 어떤 역할이냐면 적어두세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입니다. 키워드는 감찰. 그 다음 문적원은 서적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적이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학교입니다. 주자감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가 황제국임을 자부하다 라고 합니다. 황제국임을 자부하다. 원래 황제국은 어디를 가리킬까? 맞아요. 중국을 가리킵니다. 중국 이외에는 중국 황제 밑에 있는 왕이 최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왕이라고만 칭했지 황제를 칭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발해가 당당히 황제국의 그런 체제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보면 공주는 대흥이라고 했어요. 대흥.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어떤 왕의 연호였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문왕이었습니다. 자, 문왕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자료 힌트로 이렇게 힌트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문왕의 딸입니다. 공주가 사망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인데 황상이라는 표현 보입니까? 자, 황상은 황제를 가리켜요. 자, 그 다음 이 대흥이라는 문구 자체, 연호 자체는 황제가 쓰는 것이구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은 발해는 황제 국가에 걸맞는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필기했었던 신라 촐락문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것은 일본에서 발견됐대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됐죠. 자, 그리고 사해점촌 서원경, 여기가 오늘날의 청주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촐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남녀를 자세하게 6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는 없지만 집집마다 가호를 9등급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자세히 파악한 이유는 노동력과 조세 수치, 세금을 걷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받으면 되겠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채울 때 중요한 질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RC는 사실 촌주가 기록하는데 3년마다 작성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그냥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나 봅니다. 자, 나 부분이 중요한 답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조사한 것인가요? 선생님이 필기할 때 촐락문서의 작성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렇죠. 조세를 수치하고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촐락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메꾸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가에 대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 궁금한 사람은 수업 때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남북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